안녕하세요. 종종 사연을 즐겨 듣고 있는 여성 사연자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아주 황당한 일을 겪게 되면서 한동안 마음고생을 해야 했어요. 그래도 다행히 하늘도 저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인지 일이 잘 풀려서 남편에게 아주 속 시원한 복수를 해줄 수 있었죠.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 테니 제 이야기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올해로 결혼한 지 3년 정도 되었어요. 그리고 각자 직장을 잘 다니고 있었죠. 저는 식물을 키워 판매하고 있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남편은 일반 사무직으로 중소기업에 들어가 일을 했어요. 저희 두 사람은 월급도 비슷한 편이고 집안 형편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서 신혼 초반까지만 해도 돈 문제로 싸울 일이 전혀 없었죠. 그러나 알고 보니 남편은 신혼 때 간을 보느라고 발톱을 드러내지 않았던 것이었더라고요. 남편은 결혼 2년 차에 접어들게 된 이후부터는 돈 문제로 조금씩 제 속을 썩이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희 부부 월급은 제가 한 통장에 모아놓고 관리하는 상황이었고 남편은 저에게 용돈을 받아 쓰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은 저에게 용돈을 받았어야 한다는 것에 불만이 있었나 봐요. 어느 순간부터 슬그머니 월급은 본인이 관리하겠다며 요구를 해오더라고요. 여보, 우리가 결혼을 했다고 해서 월급을 꼭 한 통장에 모아놓고 써야 할 이유가 있을까? 그냥 각자 받는 월급은 알아서 관리하는 게 어때? 아니, 당신이 월급 각자 관리하고 싶어 하는 건 나도 알고 있는데 이미 늦었어. 한 통장에서 공과금이며 카드값이며 다 빠져나가고 있는데 하나하나 어떻게 옮길 건데. 그게 더 힘드니까 그냥 하던 대로 하자. 그거야 처음에는 힘들 수 있겠지만 시간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일이잖아. 우리한테 애가 있는 것도 아닌데 굳이 돈을 한 곳에 모아서 관리해야 할 필요는 없지 않겠어? 아니, 그냥 각자 관리하자. 월급을 한 곳에 모아서 쓰기로 했던 건 결혼 전부터 이미 합의된 내용이잖아. 이제 와서 왜 딴소리를 하는데? 그리고 각자 돈 관리하게 되면 생활비는 어떻게 부담할 건데?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는데 무작정 월급만 따로 관리하게 되면 서로 감정 상할 일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어? 아니, 나는 한 곳에 모아서 쓰는 거 싫다고. 내가 이 나이 먹고 당신한테 용돈 받았어야 돼? 용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남편은 제 앞에서 무작정 월급을 각자 관리하자며 떼를 썼어요. 그러나 저는 그 말을 들어줄 수가 없었죠. 주변에서 경제 주도권을 잘 잡아야 한다는 말이 있기도 했지만 제대로 합의된 것이 없이 무작정 돈을 각자 관리하게 되면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길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나중에 아이가 생기게 되면 어차피 또다시 합쳐야 하는데 굳이 일을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각자 월급을 관리하자는 남편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았고 대신 용돈을 조금 더 올려주는 것으로 합의를 보게 되었죠. 그렇게 이 문제는 잘 해결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남편은 또 다른 일로 제 속을 썩이더라고요. 아무래도 남편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저에게 월급 주도권을 빼앗아 가지 못하게 되니까 용돈이라도 더 늘려봐야겠다 생각했나 봐요. 어느 순간부터 자꾸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용돈을 더 받아가려고 머리를 쓰는 거예요. 한 번은 남편이 연락도 없이 다급하게 시어머니가 편찮으시다면서 제 회사에 찾아온 적이 있었죠. 당신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마음이 급해서 회사까지 쫓아왔네. 팀원들이랑 회의하고 있어서 휴대폰 잠시 꺼놨어. 오늘 연차 쓴다고 하더니 무슨 급한 일이 있길래 우리 회사까지 쫓아와. 여보, 어머니가 갑자기 편찮으시다면서 전화를 해오셨어. 그래서 급히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뭐? 어머니가 편찮으시다고? 어제 저녁에 안부 전화 드렸을 때는 멀쩡하시던데. 그런데 당신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데 우리 회사로 찾아오면 어떻게 해? 빨리 시댁 가서 어머니 모시고 병원에 가야지. 여보, 그게
내가 며칠 전에 친구 부모님 상가집에 다녀왔잖아. 그래서 지금 병원비 낼 돈이 없는데 50만 원만 주면 안 될까? 아니, 당신 용돈 받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돈이 없다고 그래. 게다가 몇 달 전부터는 용돈도 올려받고 있잖아. 이번 달에 장모님 생신도 있었고 이것저것 일이 많았잖아. 그래서 지금 용돈 바닥났어. 일단 지금은 엄마 모시고 가야 할 것 같으니까 빨리 50만 원만 줘. 어디에 얼마나 썼길래 월 초부터 돈이 없다고 그래. 계좌이체 해줄 테니까 얼른 어머니부터 병원에 모시고 가. 저는 회사까지 찾아와서 돈을 달라고 하는 남편이 여간 수상한 게 아니었지만 시어머니께서 편찮으시다고 하니까 나중에 확인해 봐야지 라는 생각으로 50만 원을 계좌이체 해주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이것저것 검사를 받았고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다며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저는 장황하게 상황 설명을 해주는 남편이 이상했고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했어요. 하지만 전화를 하려고 보니 시간이 너무 늦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날에 전화를 드려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나 갑자기 이틀간 지방 출장이 잡히는 바람에 정신이 없어서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릴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방 출장을 마치고 올라오며 시어머니의 몸 상태를 살필 겸 해서 시댁에 들리게 되었죠. 세인이가 평일에 웬일이야? 오늘은 혼자 온 거야? 예, 어머니. 오늘은 출장 갔다가 집에 들어가는 길에 들은 거라 혼자 왔어요. 출장 갔다가 온 거면 많이 피곤할 텐데 여긴 왜 왔어? 얼른 집에 들어가서 씻고 쉬지. 그게 며칠 전에 형민 씨랑 병원에 다녀오셨다는 이야기 듣고 걱정되어서 왔어요. 어머니 이제 괜찮으신 거 맞죠? 저는 시어머니에게 병원은 잘 다녀오신 거냐고 이제는 괜찮으신 거냐며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제 이야기에 얘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늘어놓고 있나 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셨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남편이 용돈을 더 뜯어내기 위해 수작을 부린 거구나 확신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집에 가서 두고 보자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나 시어머니께서는 이런 제 생각을 눈치채셨나 봐요. 아들이 저에게 혼나기라도 할까봐 급히 남편을 감싸고 돌면서 상황을 수습해 보려고 하셨죠. 아이고. 내가 나이를 먹었는지 자꾸 깜빡깜빡 하는 것 같다. 며칠 전에 갑자기 허리를 펼 수가 없을 정도로 배가 아파서 형민이한테 병원에 좀 데려다 달라고 전화했었어. 어머니, 그게 정말이세요? 괜히 형민 씨 도와준다고 편들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수상한데? 얘는 수상하긴 뭐가 수상해. 정말로 내가 병원에 다녀온 거 깜빡한 거야. 내가 여기서 형민이 편 들어줘봤자 집에 가면 금방 들킬 텐데 굳이 왜 거짓말을 하겠어? 세희야, 내 말 믿어줘. 예, 알겠어요. 어머니 말씀 믿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나저나 어머니 이제 괜찮으신 거 맞죠? 제가 보기에는 병원에 다녀오신 이후로 몸 상태 괜찮아지신 것 같은데. 그때 병원에 가서 이것저것 검사도 하고 링거도 좀 맞고 나왔더니 금방 괜찮아지더라. 사실 그날 시간 지나면 금방 낫겠지 싶어서 병수처럼 아파도 참고 있다가 상황이 심각해진 것이었거든. 어머니 그러다가 진짜 큰일 나세요. 집에 혼자 계시는데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쩌시려고 그러세요? 다음부터는 어디 편찮으시면 참지 마시고 바로 병원 진료 받으세요. 그렇게 하겠다고 얼른 저랑 약속해요. 사실 저는 시어머니께서 남편이 한 거짓말을 눈치채신 후 일부러 숨겨주려고 안간힘을 쓰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대충 둘러대고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려고 하셨다면 저도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평소에 거짓말을 잘 못하시는 분이라서 그런지 변명을 해주시면서도 티가 너무 나서 눈치를 채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저는 남편의 거짓말을 눈치챈 후부터는 열이 받아 속이 펄펄 끓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 앞에서는 맞장구를 쳐드리면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죠. 솔직히 저도 한편으로는 남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혼을 내지는 못할 망정 숨겨주려고 안간힘을 쓰시는 게 너무 답답하고 싫었어요. 하지만 부모로서 자식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았기에 그냥 좋게 넘어갔던 것이었죠. 물론 남편에게 잘못된 행동에 대한 주의는 줘야겠다 싶어서 집에 들어가자마자 한 소리 하기는 했어요. 남편의 행동이 너무 얄밉고 황당했거든요. 당신 어머니 핑계대면서 아주 깜찍한 짓을 했더라. 아니 아무리 돈이 궁해도 그렇지 어떻게 어머니를 핑계 삼아 돈을 뜯어낼 생각을 하냐?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어쨌다고. 출장 마치고 집에 오자마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는 거야? 대체 누가 돈을 뜯어낼 생각을 했다고 그래? 누구긴 누구야 당신이지. 출장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 뵙고 왔어. 어머니가 몸 상태 묻는 내 이야기 듣더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냐는 식의 표정을 지으시더라. 거짓말을 하려면 어머님 입막음이라도 잘 시키지 그랬어. 어차피 다 들킬걸. 처음에 남편은 시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다녀온 게 맞다면서 끝까지 우겨댔죠. 그러나 제가 끝까지 따지고 드니까 결국 본인의 잘못을 실토하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는 남편을 보면서 어이가 없었지만 괜히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은 마음에 한 소리 하며 주의를 준 후 그냥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날 이후 남편은 한동안 제 눈치를 살피며 지냈고 얌전히 있어야 했죠. 그렇게 몇 달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때쯤 어쩌다 보니 남편이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하나 알게 되었죠. 사실 저는 회사에서 진행하던 큰 프로젝트를 잘 마친 후 편안한 마음으로 한동안 쉬어가기 위해서 반차를 연달아 사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반차를 쓴 날에는 오전 근무만 마치고 집에 일찍 들어갔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반차를 쓰고 일찍 들어갈 때마다 남편이 집에 있더라고요. 한두 번이면 그저 우연히 겹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넘어가기라도 할 텐데 매번 겹치는 것을 보니까 그게 아닌 듯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수상하다 느껴질 수밖에 없었죠. 사실 저는 처음에 굳이 남편에게 반차를 썼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남편은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을 텐데 굳이 알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랬더니 남편이 일찍 들어간 제 모습을 보고 많이 놀랐는지 왜 미리 알려주지 않았냐면서 성질을 내더라고요. 아이 깜짝이야. 당신이 이 시간에 웬일이야? 일찍 오면 온다고 얘기를 해주던가 귀신인 줄 알고 심장 떨어질 뻔했잖아. 오늘 반차 썼어. 아 내가 내 집에 들어오는 게 그렇게 놀랄 일인가? 그리고 내가 왜 당신한테 일찍 들어온다고 보고를 해? 그나저나 당신 수상하다. 지금쯤이면 회사에 있어야 할 시간 아닌가? 당신 어째 내가 반차를 쓸 때마다 매번 집에 있는 것 같은데? 수상하긴 뭐가 수상해. 나도 회사 다니는 직장인인데 휴가가 있지 않겠냐? 아 남아있는 거 몰아서 썼다 왜? 저는 휴가 핑계를 대는 남편이 정말 수상해 보였어요. 뭔가 급히 생각해낸 변명 같았거든요. 그러나 심증만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무작정 따지고 들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저는 한동안 남편을 두고 보며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약 2주일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때쯤 남편이 수상하게 행동했던 이유를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어느 날 저는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가다가 남편이 밖에 나와 담배를 피우면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지하 주차장 자리가 많지 않은 탓에 평소 외부에 차를 주차하는데 당시 제가 주차를 한 자리가 아파트 흡연 장소 주변이었거든요. 그때 당시 날이 어두워서 사람 모습이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창문이 열려 있었기에 남편이 전화하는 소리가 귀에 그대로 들리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친구랑 전화하는 거겠지 단순하게 생각하면서 무시하고 집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차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잡는 순간 제 귀에 이상한 내용이 들리더라고요.
이틀 뒤 제가 출장을 가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때 집에 와도 좋다는 식의 이야기였죠. 처음에는 제가 출장을 가게 되었으니 친구들을 불러서 놀려고 그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하는 말을 계속 들어보니 아주 기가 막히더군요. 지난번에 제가 반차를 써서 집에 일찍 오는 것을 보고 흠칫했다며 혹시라도 일을 하고 있는 도중에 집에 들이닥치면 안 되니까 제 휴대폰에 몰래 위치 추적 어플을 설치해 놓았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통화 상대방에게 위치 추적이 되고 있으니 절대 들킬 일이 없다면서 이틀 후 아침 일찍 집에 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렇게 남편은 통화가 끝나자마자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 듯 했죠. 저는 남편이 집에 들어가자마자 제 휴대폰에 위치 추적 어플이 설치되어 있는 것인지 급히 확인을 해보았어요. 설마 했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도 제 휴대폰에는 위치 추적 어플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날이 어둑해서 사람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아 목소리만 들었던 거라 남편이 맞는지 아닌지 긴가민가 했거든요. 그런데 휴대폰에 떡하니 설치되어 있는 위치 추적 어플을 보니까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죠. 평소에 저는 휴대폰을 사용할 때마다 비밀번호를 누르는 게 귀찮아서 잠금 설정을 해놓지 않는 편이었어요. 그래서인지 남편이 그 사실을 알고 저 몰래 어플을 설치해 놓은 듯 했죠. 저는 남편의 통화 내용을 듣고 너무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분명 남편이 저 몰래 무언가 일을 꾸미고 있는 게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남편이 저 몰래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것인지 따로 알아봐야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일부러 위치 추적 어플은 지우지 않고 곧장 카메라 판매 및 수리를 하고 있는 아는 언니에게 전화를 해서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어요. 언니, 혹시 언니가 운영하고 있는 가게에 소형 카메라도 판매하고 있어? 있으면 내가 구매하고 싶은데. 당연히 소형 카메라도 있지. 그런데 뜬금없이 전화 와서 소형 카메라는 왜 찾는 건데? 혹시 무슨 일 있어? 설마 형민이 바람이라도 피우고 있는 거니? 아직 확실한 건 아닌데 아무래도 내가 출장을 간 사이에 집에서 무슨 사고를 치려는 것 같아서 그래서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 것인지 몰래 설치해놓고 나중에 확인해 보려고. 언니, 소형 카메라 지금 가지러 가도 되지? 형민이가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다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소형 카메라 몇 개 필요한지 알려주면 바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을게. 괜히 마음 급하다고 빨리 올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조심해서 와. 그렇게 저는 그날 아는 언니에게 찾아가서 소형 카메라를 구입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담배를 피우러 나갔을 때마다 재빠르게 방마다 한두 개씩 쉽게 눈이 가지 않는 곳에 카메라를 설치해 두었죠. 특히 남편이 자주 들락날락하는 안방과 서재방에는 더더욱 빈틈없이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두었어요. 그렇게 저는 모든 공간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나서 이틀 뒤 예정대로 출장을 갔다가 다음날 저녁에 집에 들어가게 되었죠. 저는 설치해둔 소형 카메라에 뭐가 찍혀 있을지 매우 궁금했지만 그날따라 남편이 밖으로 나갈 생각을 하지 않는 바람에 확인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며칠 동안 회사에 휴가 냈다는 티를 내기로 했죠. 아무래도 평소 남편의 행동들을 보면 회사에 나가는 것 같지 않았거든요. 제가 반차를 내고 집에 일찍 들어갈 때마다 매번 남편이 있었고 출장을 갔던 날도 평일인데 아침 일찍 사람을 부른 것을 보면 남편은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지 않은 게 확실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휴가 냈다는 티를 내면 남편이 알아서 밖으로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거죠. 여보, 나 내일부터 3일 정도 휴가 냈어. 지난번에 반차 냈을 때 미리 얘기 안 해줬다고 하도 툴툴대길래 미리 얘기해주는 거야. 갑자기 휴가는 왜? 우리 어디 놀러 가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게 회사 다니면 해고 안 당해? 지난번 반차도 엄청 쓰더니 이번에 휴가까지 쓰면 분명히 뭐라 할 텐데. 내 앞으로 남아있는 휴가 쓰는 건데 누가 뭐라고 해.
그리고 회사에서도 허락했으니까 쓰는 거야. 아, 누가 뭐래? 그냥 나는 당신이 이렇게 휴가를 연속으로 사용하니까 안 좋은 이미지로 낙인 찍히게 될까 봐 걱정이 되어서 그러지. 그나저나 나는 매일같이 정신없이 일하는데 당신은 며칠이라도 쉬니까 부럽네. 역시나 남편은 저의 휴가 소식을 듣고 나서 툴툴대기 바쁘더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늘어놓는 모습을 보며 너무 화가 나서 바가지를 박박 긁어대고 싶었지만 혹시라도 일을 망치게 될까봐 속으로 삭혀야 했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남편의 말을 들어보니 3일 정도는 출퇴근을 하는 것처럼 집을 비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의 반응을 확인하고 나서 남아있는 휴가 중 3일을 사용하겠다고 회사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두었죠. 그렇게 다음 날이 찾아오게 되었고 남편은 아침 일찍 출근을 하는 것처럼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이 나가자마자 여기저기 숨겨놓은 소형 카메라들을 수거해서 하나씩 살펴보았죠. 그러던 중 저는 남편의 서재방에 설치해두었던 소형 카메라에서 무언가 촬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사실 저는 지난번 남편의 통화 내용을 들으면서 혹시 여자를 집에 데리고 오려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도 했었죠. 아는 언니도 저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100% 여자 문제라고 확신을 했고요. 그러나 영상을 확인해 보니까 집에 찾아온 사람은 남편 고등학교 후배였어요. 워낙 남편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었기에 얼굴은 확실하게 알고 있었죠. 처음에는 두 사람이 집에 모여서 게임이라도 하려는 건가 싶었는데 영상을 자세히 보니까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고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소형 카메라의 화질이 좋지는 않았지만 사람 구별은 할 수 있는 정도였고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용은 녹음이 잘 된 듯 보였습니다. 영상에서 두 사람은 서재방에 이상한 박스들을 잔뜩 가지고 들어갔고 포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황당한 것은 두 사람이 박스 안에 일반적인 물건이 아니라 쓸데없는 것들을 넣는 모습이 보였어요. 뭐 예를 들면 신문지만 왕창 구겨서 넣는다던가 벽돌이나 자갈 같은 것들을 넣고 포장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두 사람의 행동이 이해가 되질 않아서 대체 뭐 하고 있는 건가 싶었죠. 그러나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듣고 모든 의문이 풀리게 되었어요. 형, 이번에 중고거래 성사된 거 몇 개나 있어? 며칠 전보다 훨씬 많다면서. 안 들키게 잘한 거 맞지? 아유, 내가 남 속여 돈 벌어먹는 짓 한 게 몇 년인데 당연히 안 들켰지. 네 말대로 며칠 전보다 택배 포장할 거 많으니까 내가 정리해 놓은 표 꼼꼼히 보면서 해. 무거운 물건이랑 가벼운 물건 구분 잘해야 한다. 아, 알겠어. 나도 형 만나 이 일한 게 벌써 1년 차야. 무거운 건 벽돌, 가벼운 건 신문지랑 자갈. 잘 알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저는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듣고 너무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죠. 알고 보니 두 사람은 중고거래를 통해 사람들을 속여 돈을 벌어먹는 짓거리를 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중고거래는 액수가 많지 않으니까 학력까지 위조해서 돈 많은 여자들에게 접근해 돈을 뽑아먹기도 하는 듯 보였죠. 당연히 남편은 회사를 다니고 있지 않았고 저에게 보여준 학력도 거짓말인 듯 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매달 가지고 오는 월급은 남을 속여서 벌어온 것이었어요. 전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남편에게 너무 큰 배신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증거물도 가지고 있는데 그냥 남편과 남편 고등학교 후배를 경찰서에 신고해버릴까 하는 고민도 많이 했죠. 그러나 막상 신고를 하려고 보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편이라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행동으로 옮기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며칠만 고민해보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내야 했죠. 그리고 휴가가 끝나기 전에 저는 남편에 대한 마음을 완전히 정리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고 저는 마음이 바뀌기 전에
이혼 통보를 할 생각으로 집에서 인감 도장까지 챙겨 나왔죠. 그리고 출근을 하면서 법원에 들러 미리 이혼 서류를 가져와 가방에 넣어 놓았어요. 그리고 회사에 출근해 머리가 복잡한 상태로 외근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외근을 나가기 직전에 갑자기 1층 데스크 직원에게 연락이 오더니 저를 찾는 손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지인이 찾아왔나 보다 싶어서 외근 준비를 마친 채로 1층에 있는 사내 커피숍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내 커피숍에 들어가 보니 생전 처음 보는 여자가 저를 보며 이쪽으로 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처음 뵙는 분인 것 같은데 누구신가요? 혹시 저희 회사 고객님이신가요? 아니요. 이 회사 고객은 아니고요. 사실은 제가 그쪽 남편이랑 만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쪽 남편 아이를 가지게 되어서 찾아왔어요. 네? 저희 남편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인데다가 아이까지 가졌다고요? 제 회사까지 쫓아온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뻔뻔하신 거 아닌가요? 제가 뻔뻔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까지 가졌는데 이제 와서 할 수 있는 선택이 뭐가 있겠어요. 뱃속에 있는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그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겠으니 이혼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상간녀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한동안 말을 이어가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어차피 남편과 이혼을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차라리 잘 됐다 싶어서 가방에 미리 준비해 놓은 이혼 서류와 인감을 꺼내 도장을 찍어 주었죠. 그러자 상간녀는 제가 이렇게 순순히 도장을 찍어줄 줄은 예상 못했던 것인지 서류를 받고 나서 한참 동안 벙쪄 있었어요. 전 그러거나 말거나 원하는 대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 주었으니까 자리에서 일어서려고 했죠. 그러자 상간녀는 그제야 정신을 차린 것인지 제 손을 붙잡고는 다급히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마치 이혼하기를 기다린 사람처럼 가방에서 서류가 나오고 인감이 바로 나오네? 이렇게 쉽게 도장을 찍어준다고요? 정말 이래도 돼요? 다 이유가 있으니까 서류랑 인감 도장을 준비해 놓지 않겠어요? 아이를 가져서 그 사람이랑 결혼하겠다는 사람한테 할 말은 아니지만 인생 말아먹고 싶지 않으면 결정 제대로 하세요. 나중에 크게 후회합니다. 상간녀는 저의 이야기에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죠. 그러나 저는 상간녀와 더 이상 한 공간에 같이 있고 싶지 않아서 결정 제대로 하라는 충고를 해주고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리고 곧장 커피숍을 나가려고 했죠. 그러자 상간녀는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었나 봐요. 급하게 쫓아와 커피숍을 나가려는 저를 붙잡고 매달리더라고요. 방금 저한테 하신 말씀 대체 무슨 의미예요? 인생 말아먹고 싶지 않으면 결정 제대로 하라니요. 그 말 무슨 의미인지 알려주기 전에 여기서 못 나가니까 빨리 알려주세요. 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달라고 해서 찍어드렸으니 이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알아서 하세요. 아이, 그러지 마시고 무슨 뜻인지라도 이야기해주고 가세요. 저한테는 인생이 걸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알려주시고 가시면 안 될까요? 상간녀는 제가 커피숍을 나가버릴까봐 걱정이 되었던 것인지 제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다시 커피숍 안으로 들어가 상간녀에게 휴대폰에 따로 저장해 놓은 소형 카메라 영상을 열어서 보여주게 되었죠. 상간녀는 제가 건넨 영상을 확인하더니 충격을 많이 받은 듯 했어요. 그럴 만도 한 게 영상 안에는 남편이 고등학교 후배와 해오던 못된 짓거리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있었거든요. 중고거래부터 학력 위조로 여자들을 기만하여 돈을 벌고 있다는 내용이 모두 영상 안에 들어있으니까 충격을 안 받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상간녀는 영상을 보고 난 후 많이 놀랐는지 한참 동안 정신을 못 차리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헉헉거렸죠. 저기요, 괜찮아요? 지금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있는 것 같은데 병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기 실례인 줄 알지만 이 영상 저한테도 하나만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상간녀는 저에게 힘겹게 영상 이야기를 꺼내려다가 결국 거품을 물며 자리에 쓰러져 버렸어요. 저는 갑작스러운 일에 깜짝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했죠. 어느 정도 충격은 받았겠거니 생각은 했지만 영상을 보고 정신까지 잃을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거든요. 저는 임신을 했다는 상간녀를 도저히 무시할 수가 없었고 곧장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데리고 갔어요. 괜히 영상을 보여줘서 이렇게 된 것 같아 마음이 많이 불편했는데 다행히 상간녀는 병원에 이송이 되고 나서 거의 곧바로 정신을 차리더군요. 그리고 저를 보자마자 사과를 하기 시작했어요. 일하러 들어가셨어야 할 텐데 저 때문에 병원까지 오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 입덧 때문에 며칠 동안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어질어질했거든요. 이런 상황에 영상을 보고 충격까지 받으니 정신을 잃게 되었나 봐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아이 상태는 괜찮고 링거만 맞고 가면 된대요. 그럼 저는 일하러 가볼 테니까 링거 맞고 알아서 들어가세요. 저 정말 죄송합니다. 상간녀 자격으로 회사까지 쫓아가서 이혼 서류 받아내는 게 정상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다시 한번 사과드릴게요. 뱃속에 아기 때문에 왔다면서요. 당당하게 찾아올 때는 언제고 갑자기 왜 사과를 하세요? 어차피 저도 그 사람이랑 이혼할 생각이어서 도장 찍어준 거니까 같이 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아기 때문은 맞는데 사실 그 사람한테 저 외에 몇 명의 여자가 더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제 옆에 잡아두기 위해서 이혼해달라고 쫓아간 거예요. 상간녀의 말에 의하면 본인이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다고 했어요. 일주일 전에 함께 카페에 갔었는데 남편이 휴대폰 잠금이 풀려 있는 줄도 모르고 화장실에 간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진동이 울려대는 바람에 우연히 휴대폰을 보게 되었다고 했죠. 상간녀는 그때 남편에게 온 메시지들을 확인하고 나서 본인 외에 만나고 있는 여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본인 또한 상간녀의 입장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했죠. 그러나 이미 아이는 생긴 상황이었고 그날 임신 소식을 전할 생각이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날 남편한테 임신했다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애 핑계로 결혼 못한다고 펄쩍 뛰며 난리를 쳤을 것 같은데. 네, 예상하신 것처럼 결혼 못하겠다면서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제서야 본인이 결혼한 사람이라는 것을 털어놓더니 헤어지자는 통보까지 했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그 사람을 붙잡아둬야 할 것 같아서 이혼해달라고 찾아간 거예요. 갑자기 저한테 이 이야기를 왜 털어놓는 건데요? 어차피 원하는 대로 도장 찍힌 이혼 서류 받아냈고 얼굴에 철판 깔고 결혼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려고 찾아온 거 아니었어요?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얼굴에 철판 깔고 이혼 서류 받아내서 그 사람한테 찾아가 결혼하자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보여주신 그 영상을 보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무래도 그쪽 말씀대로 형민 씨랑 억지로 결혼하는 것은 제 인생을 망치는 길인 것 같아요. 상간녀는 저에게 남편이 남을 속여 돈을 버는 사람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게다가 학력 위조까지 한 것은 예상조차 못했다는 이야기를 했죠. 상간녀는 그저 남편이 여자에게 인기가 많아 이리저리 휘둘리는 것인 줄로만 알았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한참 동안 휴대폰을 뒤적거리더니 저에게 사진 몇 개를 찾아서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에 저는 이게 뭔가 싶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상간녀가 보여준 것은 남편의 학력 위조 사진이더라고요. 사실 저는 형민 씨를 소개팅 홈페이지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이 사진들은 모두 그 업체 통해서 받은 거고요. 예? 소개팅 홈페이지에서 만났다고요? 설마 이 사진 보고 저희 남편의 변호사인 줄 알고 만난 거예요? 네, 지금까지 저는 그 사람을 변호사인 줄 알고 만났어요. 예쁜 꽃에는 벌이 많이 꼬이는 것처럼
워낙 능력이 출중하니 여자들이 많이 틀려붙는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학력 위조라니 그저 황당하네요. 저도 남편이 꼴에 변호사라고 속이면서 다녔다는 게 황당하긴 한데 이걸 저한테 보여주는 저희가 뭐예요? 전 이미 형민 씨랑 이혼하기로 마음 먹었고 앞으로 뭐라고 돌아다니던지 관심 없는데요.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사실 제가 형민 씨한테 돈까지 뜯겼거든요. 상간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남편이 투자를 해서 번 돈으로 건물을 몇 개 사놓았다며 서류를 보여준 적이 있었다고 했죠. 그러면서 상간녀를 살살 꼬드겨 투자를 대신해주고 큰 돈을 벌어주겠다는 핑계로 돈을 요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간녀는 꼬임에 홀딱 넘어가 남편에게 돈을 주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어요. 아마 다른 여자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그쪽은 본인이 속아서 남편한테 돈을 뜯겼으니 저한테 돈을 되찾아달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감히 어떻게 뜯긴 돈을 되찾아달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저는 그저 이렇게 속아놓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같이 복수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쪽도 형민 씨한테 속았으니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체 어떻게 복수를 하겠다는 건데요? 각자 알아서 경찰서에 신고 넣으면 경찰들이 움직일 거고 남편은 어차피 죗값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나서서 생고생을 하자는 거예요? 아니, 이대로 그냥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되면 시시하지 않겠어요? 정말로 후회 안 할 자신 있냐고요. 저한테 생각이 다 있는데 한번 드러나 봐주세요. 상간녀는 제 앞에서 본인의 복수 계획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상간녀 말에 의하면 남편은 대부분의 여자들을 소개팅 업체를 통해 만났을 거라고 했죠. 그러면서 남편이 등에 빨대를 꽂은 여자들을 찾아내서 학력 위조 서류를 확인해 본 후에 관련 협회나 기관에 단체로 신고를 넣자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 협회나 기관이 끼어 있으니 죗값이 훨씬 강하게 나오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상간녀의 말을 듣고 나서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상간녀 말대로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그냥 경찰서에 신고를 넣는 것보다 확실하게 복수를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요. 그럼 그쪽 말대로 남편한테 복수 한번 시원하게 해보죠. 네, 그러면 제가 아는 사람한테 차를 빌린 후에 연락할 테니까 내일부터 같이 움직여요. 그렇게 저는 병원을 나오게 되었고 곧장 회사에 들어가 남아있는 반차와 휴가 개수를 확인하게 되었죠. 아무래도 그동안 모아놓은 반차와 휴가를 연달아 사용해서 그런지 많이 남아있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온전히 시간을 뺄 수 있는 날은 약 이틀 정도밖에 없는 듯 했어요. 그래서 이 일을 어쩌나 싶었는데 하늘도 제 사정을 알고 도와주는 것인지 친한 직원이 하는 말이 다음 날이 회사 창업일이라 하루 휴업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주말이 있어서 연달아 3일을 쉴 수 있다고 좋아했죠. 저 또한 회사 창업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이게 웬 떡이냐 싶었던 것 같아요. 덕분에 저는 총 5일이라는 시간을 낼 수 있게 되었죠.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고 저는 상간녀가 친구에게 빌려온 차를 타고 다니면서 남편 뒤를 밟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이 방법으로 남편이 만난다는 여자들을 언제 다 찾아내나 싶어 한숨만 나왔죠. 당연히 남편 뒤를 쫓아다니면서 지겹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왕 시작한 거 끝을 보자는 생각으로 남편 뒤를 쫓아다니다 보니 저희 두 사람은 4일 만에 총 4명의 상간녀들을 찾아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5일째 되던 날에 상간녀들을 한 명씩 찾아가서 제가 찍어놓은 영상을 보여준 다음에 학력 위조 서류까지 확인할 수 있었죠. 확인해보니까 남편은 의사부터 변호사, 관세사에 대기업 직원까지 아주 다양하게 본인 입맛에 따라 학력 위조를 한 듯 보였어요.
당연히 남편에게 속은 상간녀들은 저희 두 사람에게 힘을 보태겠다고 했고 각자 같은 날에 맞추어서 남편 놈의 학력 위조 서류들을 관련 기관과 협회에 전송하며 이런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죠. 당연히 남편이 위조한 서류들을 확인한 기관과 협회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다면서 아주 난리가 났고 고소까지 이어지게 되었어요. 결국 이번 일로 남편과 남편 고등학교 후배는 경찰서에 붙잡혀 들어가게 되었고 저는 곧장 경찰서를 찾아가 촬영해 놓은 영상을 제출하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옥에 들어간 남편 면회를 가게 되었어요. 당신 제정신이야? 진짜 간도 크다. 나는 이번 일 겪고 당신이랑 못 살아. 소송으로 이혼할 거니까 그 안에서 얌전히 기다리고 있어.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100번 1000번 잘못한 거 알고 있고 이렇게 두 손 모아 빌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라. 어? 용서는 무슨? 나는 그 안에 있는 당신 기다릴 자신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어. 조만간 변호사 만나서 소장 보낼 거니까 그렇게 알아. 아이고, 자식이라고는 하나밖에 없어서 오냐오냐 키웠더니 아주 몹쓸 사람이 되었구나. 어떻게 하늘이 무서운 줄도 모르고 그딴 짓을 할 수가 있어. 사람들 속여 피눈물 흘리게 만들어 놓고 너는 잠이 오고 밥이 넘어갔니? 아유,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빌 테니까 한 번만 도와주세요. 지금 사문서 위조죄로 고소당한 것도 모자라서 중고 거래까지 걸려있고 만났던 여자들이 단체로 고소하겠다고 통보를 해왔어요. 상황이 심각한데 저 유명 로펌 변호사 좀 붙여주시면 안 될까요? 유명 로펌 변호사는 무슨 헛소리 하지 말고 그 안에서 네가 한 짓 곱씹으면서 죽어라 반성해라. 당신은 그 와중에 변호사 타령까지 하냐? 평소에 변호사라고 남 속이고 다녔으면서 유능한 변호사가 왜 필요해? 필요하면 당신이 직접 변호하면 되겠네. 남편은 끝까지 도와달라면서 싹싹 빌었지만 저희 두 사람은 그 말을 무시한 채 그대로 경찰서를 나오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다음 날이 밝자마자 예정대로 변호사를 만나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어요. 그로 인해 저와 전 남편은 이혼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전 남편은 이번 일로 상간녀들에게 단체 고소를 당해 위자료를 어마어마하게 물어주게 생겼어요. 게다가 전 남편과 전 남편 고등학교 후배라는 사람은 잘못된 방법으로 중고거래를 한 것에 대한 비용도 모두 물어줘야 했죠. 그로 인해 전 남편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본인이 저지른 일 때문에 차가운 옥에 갇혀서 죗값을 치르고 있는 중이에요. 뭐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인과응보 아니겠어요? 저는 전 남편에게 속 시원히 복수를 한 후에 재산분할로 가지고 온 집을 팔아 부모님이 살고 계신 동네 근처로 다시 이사를 가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회사도 성실하게 잘 다니고 있고요. 이혼을 하고 나서 일에만 매달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회사에서 능력도 인정받고 있답니다. 비록 이혼은 하게 되었지만 이렇게 성실하게 인생을 살다 보면 또 좋은 인연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혼녀 딱지는 붙었지만 요즘 세상에 이혼이 흠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항상 행복하고 씩씩하게 인생을 살아가 보려고요. 끝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애청자님들 새 인생을 위해 힘차게 발을 뻗는 저를 위해서 응원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